고진감래 할머니의 사연 라디오. 내 딸을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든 그 인간. 내가 사랑한 아이를 여름 한복판 벌레보다 못하게 만든 그놈에게 나는 천천히 차갑게 복수를 시작했다. 눈이 퉁퉁 붓고 뼈만 앙상해서 온몸에는 멍과 상처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몰골로 집에 온 딸 흔지. 48년을 봐왔지만 처음 보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의사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딸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병원에 가두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결심했다. 사람들은 76세 노인을 우습게 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이가 들면 잃을 게 없어진다는 걸.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그 더운 여름 나는 복수를 시작했다. 가족을 건드린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지고 들어간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나는 정정이 올해 76이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혼자 산 지 5년째가 되었다. 그래도 딸 하나 잘 키워놓아서 마음만은 든든했다. 은지는 내 하나뿐인 딸이다. 44살까지 시집을 안 가서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모른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만 하며 자란 아이라 연애에는 서툴렀다. 어릴 때는 변호사가 되겠다며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정작 고시에는 쉽지 않았다. 다행히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았다. 그런 은지에게 4년 전 드디어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 김민철이라는 남자였다. 나이는 은지보다 8살 많은 52, 내과 의사라고 했다.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 인상이 좋았다. 키도 크고 잘생겼을 뿐 아니라 말씨도 점잖고 예의도 발라서 이런 사람이 우리 은지를 좋아해 주다니 싶었다. 어머니, 은지를 정말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절까지 하며 인사하는 민철을 보며 나는 안심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인연은 따로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민철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서 하객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은지 혼자여서 좀 섭섭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이는 은지의 모습에 나는 만족했다. 결혼 후 은지는 민철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에 있는 꽤 큰 아파트였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도 하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얼굴도 보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전화해도 바쁘다며 금방 끊었고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예전에 밝던 은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러던 작년 어느 여름날이었다. 더위가 한창이던 7월 말,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은지가 서 있었다. 그런데 엄마, 은지의 얼굴은 처참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온통 피멍투성이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평소 단정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왼쪽 팔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고 입술이 터져 있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나는 깜짝 놀라 딸을 끌어안았다. 은지는 내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몸이 너무 말라 있어서 뼈만 만져졌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다. 엄마, 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떨기만 했다. 그때 은지의 목 뒤편에서 상처를 발견했다. 담배로 지진 것 같은 둥근 화상 자국이었다. 은지야, 이게 뭐야? 누가 이랬어? 남편. 은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점잖던 사위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인가? 충격이 너무 커서 이게 현실인가 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시작에 불과했다. 은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상처에 소독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건네주었다. 한참을 울던 은지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진정이 좀 되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엄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내 얼굴만 보이면 극행을 해요.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 점잖던 사위가 무슨 소리야? 확실해? 직접 봤어요. 작년 가을부터였나. 처음에는 의심만 했어요.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감추고 세미나가 많다며 출장이 잦아졌고 은지는 손을 떨며 차를 마셨다. 그 여자는 남편 병원에서 근무하는 25살 직원이에요. 김소영이라고 나보다 28살이나 어린 애예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은지가 목을 움츠리며 계속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의심하냐. 나 같은 남자 만난 게 어디냐. 너 주제를 알라면서 못생기고 늙은 주제에 감히 이러면서. 은지의 왼쪽 볼을 만졌다. 아직도 붓기가 남아 있었다. 그때부터였어요. 하루가 다르게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나마 어쩌다 집에 들어오는 날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매일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도 잘못됐어요. 뭐, 아기가 생겼었어? 네. 배를 걷어차였는데 그만. 얼굴 보면 이제는 맞는 건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밥을 차려줘도 너는 기본도 안 배워서 왔냐고 하면서 맛없다고 던져버리고 너 때문에 밥맛 떨어진다고 하고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생활비도 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생활비 카드도 정지시키고 나더러 일을 그것밖에 못하냐면서 기생충 같다고. 내 가슴이 답답해졌다. 더 심한 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정신이 이상하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은지가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술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은지는 말을 멈추고 목 뒤에 화상 자국을 만졌다. 담배로 지졌어요. 입 닥치고 있으라면서. 너는 내 눈에 띄면 그때마다 짖을 거라면서.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곧 좋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정신병원이 딱 어울린다고. 정신병원이라고? 남편이 정신과 의사 친구를 시켜서 나에게 정신병 진단서를 만들려고 해요.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나는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주에 샤워하는 동안 몰래 남편 핸드폰을 봤어요. 그 의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은지 강제 입원 언제 가능한가? 조현병 진단서 준비 완료. 이런 내용들이. 은지는 온몸을 떨었다. 그리고 상간녀랑 주고받은 메시지도 봤어요. 그 여자만 없어지면 우리 결혼할 수 있어라고. 정신병원에 보내고 나서 이혼 소송하면 재산 분할도 안 해줘도 되라고.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은지의 고백에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어요. 어제 새벽에 정말 뛰어내릴 뻔했어요. 그런데 엄마 얼굴이 떠올라서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더 견딜 수가 없어요. 며칠 전부터는 음식에도 뭔가 타는 것 같았어요.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안 나요. 약을 탄다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물컵에서 이상한 가루 같은 게 고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돌고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결국 출근도 못하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저 악마가 내 딸을 진짜 미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병원에 가두려고 하다니. 은지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여자와 살기 위해서 나를 없애려는 거예요. 내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이혼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엄마, 어제 남편이 술 먹고 하는 말이 은지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사고라는 것도 있다고. 정신병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흔하다고. 차도에 뛰어드는 일도 흔하다면서.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놈이 내 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뜻인가?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동안 딸이 혼자서 이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왔다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나한테 말을 안 해? 너 바보야? 응? 아이고, 기가 막혀서. 아이고, 열 천불나. 은지야,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얼마나 고생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저 악마 같은 사위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그때 나는 결심했다. 저놈이 내 딸에게 한 짓을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은지를 재운 후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이 당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결심이 섰다. 아침에 은지가 일어나자 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은지야, 나한테 해코지를 한 사람한테는 똑같이 갚아줘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너한테 한 짓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엄마가 나서야겠다. 은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남편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고 돈도 많고, 게다가 이미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은지야, 엄마가 뭘 했는지 알아? 40년 동안 세무서에서 일했어. 숨겨진 돈이 어디 있는지, 불법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내는 게 내 전문이었다고. 나는 딸을 안심시키려 웃어 보였다. 그리고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지. 너는 걱정하지 말고 몸을 좀 보양하고 회복해야 할 것 같아.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사위가 운영하는 병원을 조사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내과 전문의로 개원한 지 5년 된 병원이었다. 직원 규모도 제법 크고 환자도 많은 것 같았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을 알아봤다. 강남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개인 병원 원장 월급만으로 5년 만에 모으기란 불가능한 재산 규모였다. 며칠 후 나는 은지에게 물었다. 은지야, 민철이가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만나? 글쎄요, 의사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제약회사 사람들이랑 골프 치고. 은지야, 민철이 통장이나 카드 명세서 같은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철저히 숨겨요. 금고에 넣어두고 비밀번호도 걸려 있어요. 집에 서재나 사무실 같은 공간은 있어? 네.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항상 잠궈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길 게 있다는 뜻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민철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예약하고 싶은데요. 요즘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서요. 내일 예약 가능할까요? 어르신, 어떤 증상으로 방문하세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네. 진료 예약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괜찮으세요? 완벽했다. 그날 밤 나는 은지에게 말했다. 은지야, 엄마가 며칠 동안 그 병원에 입원할 거야. 엄마,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아픈 척 하는 거지. 그래야 그 사람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너무 위험해요. 만약 들키면 노인이 아프다며 병원에 왔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입원하는 게 뭐가 이상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40년간 갈고 닦은 조사 본능이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이번에는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은지야, 엄마를 믿어라. 그 사람이 어떤 놈인지 낱낱이 밝혀내겠어. 하지만 내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장 초라한 옷을 입고 더 초췌하게 해서 다 죽어가는 얼굴로 진짜 병자처럼 사위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가슴을 부여잡고 연기를 시작했다. 아이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접수 직원이 급히 부축했다. 민철이 진료실에서 나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김서방, 가슴이 막 아프네. 어서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 민철은 연기로 겉으로는 세상에 없는 친절한 사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갑다는 걸 놓치지 않았다. 나는 집에서는 불안하다며 입원 치료를 원했고 검사 결과 입원이 필요하다며 병실을 배정해 주었다. 어머니,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나는 민철의 진짜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 늙은 것이 왜 여기까지 와서 귀찮게 하나 하는 표정이었다. 입원 첫날 밤 나는 병원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간호사실, 약품 보관실, 민철의 개인 사무실 위치를 모두 머릿속에 그렸다. 다음 날 김미영이라는 20대 후반의 간호사가 다른 직원들과 달리 민철에게 불만이 있어 보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미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르신. 뭔데요? 사실 나 김 원장 장모예요. 미영의 눈이 커졌다. 그런데 우리 사위가 요즘 이상해서 우리 딸이 많이 맞아서 거의 산송장이 되어서 왔어요. 혹시 병원에서 무슨 일 있나 싶어서요. 알아보려고 일부러 들어왔어요. 어려운 부탁 하나 하고 싶은데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미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사실 저도 원장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요. 왜요? 이상한 일들을 시키거든요. 환자 차트 조작하라고 하고, 약품 재고를 틀리게 기록하라고 하고, 주사기나 비품 일회용 다시 쓰라고 하고, 정말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계속 근무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바로 이거였다. 미영 씨,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딸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증거만 좀 도와주세요. 한번 알아보고 뭐가 없으면 괜찮지만 문제가 있다면 분명한 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그리고 한나절이 지나고 간호사가 내게 오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사실 저도 이 병원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 원장님이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도 너무 힘들어요. 자기와 바람 피우는 상대만 끔찍하게 감싸고 돌거든요. 이미 바람이라는 사실은 병원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상대와 놀아나는 것도 꼴사나워서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됐다. 미영이 민철의 진료실 안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해 주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첫 번째 대여가 걸렸다. 소영아, 이번 주말에 부산 놀러 갈까? 원장님, 사모님이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상간녀 김소영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 곧 정리될 거야. 서류 거의 다 됐어. 정말요?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 여자만 없으면 돼. 정신병자가 뭔 재산분할이야 말도 안 되지. 녹음을 들으며 나는 분노에 온몸이 떨렸다. 다음 날 미영은 더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다. 어르신, 원장님이 가짜 처방전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고 있어요. 뭐라고? 환자들한테는 일반 진통제를 주고
마약성 진통제는 따로 빼내서 다른 곳에 팔고 있어요. 증거가 있나요? 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도 엄청 받고 있어요. 혹시 CCTV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제 친구 지인이 보안실에서 일해요. 내일 밤이면 모든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나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밤 미영은 USB 2개를 가져왔다. 여기 6개월치 CCTV 영상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건 회계장부 사본이고요. USB를 받아들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40년 세무 공무원 경력이 빛을 발할 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파일들에서 발견하게 될 내용은 단순한 의료 사기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USB를 받은 다음 날 새벽 나는 병실에서 몰래 노트북을 켜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40년간 세무조사를 해온 내 눈에는 금세 이상한 점들이 보였다. 먼저 회계장부를 살펴봤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터무니없이 적게 기록되어 있었다. 명백한 탈세였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약품 구매 내역이었다. 이게 뭐지?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제 구매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 환자 수에 비해 3배는 넘는 양이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왔다. 민철이 진료가 끝난 후 혼자 약품 보관실에서 약들을 따로 포장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7월 15일 밤 11시경 영상에서 민철이 소영과 함께 병원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이 나온 건 새벽 2시였다. 그런데 소영이 큰 가방을 들고 나오고 있었다. 뭘 가져가는 거지? 다른 날짜들도 확인해 봤다. 거의 매주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들이 약을 빼돌려서 어디론가 가져가고 있다는 게 분명했다. 더 끔찍한 발견은 그 다음이었다. 미영이 몰래 복사해온 민철의 개인 파일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문서를 발견했다. 환자 이은지 48세 정신병명 계획서. 이건 우리 민지를 지칭한 내용이었다. 파일을 열어보니 소름이 돋았다. 1단계 정신과 의사위원장과 협력하여 조현병 진단서 작성 완료. 2단계 작물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입원 유도 진행 예정. 3단계 3년간 장기 입원 후 이혼 소송 진행. 4단계 정신병력을 이유로 재산 분할 최소화. 계획서 중간에는 더욱 섬뜩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속적인 수면제 투여로 판단력 저하 및 기억 상실 유발 중. 2주 후부터 환각제 혼합 투여 시작 예정. 실제 정신이상 증세 발현까지 예상 기간 1개월. 내 손이 덜덜 떨렸다. 저 악마가 내 딸을 진짜 미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파일 맨 아래에 있는 메모였다. 소영과의 결혼 위해 은지 완전 제거 필요. 정신병원 입원 중 자살 연출 방안. 목매달기 발견 늦추기 위해 새벽 4시 시행. 유서는 미리 작성해둔 것 사용. CCTV 사각지대 확인 완료. 담당 간호사 매수 필요 1,000만 원 예산. 나는 숨이 막혔다. 저놈이 내 딸을 살해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것인가? 더 뒤져보니 또 다른 파일이 있었다. 은지 생명보험 5억 원 상해보험 3억 원 자살의 경우 2년 후 보험금 지급 가능. 현재 가입 기간 3년 2개월, 조건 충족 수령 후 소영과 결혼. 내 온몸에서 소름이 돋았다. 저 악마는 내 딸을 죽이고 보험금까지 타내려고 했던 것이다. 어디까지 악한 악마인가? 저 악마는 진정 인간이 아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민철이 간호사에게 묻는 목소리였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안정적이세요. 내일쯤 퇴원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나는 급히 노트북을 끄고 자는 척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제 확실해졌다. 저놈은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내 딸을 파멸시키고 살해하려는 사이코패스였다.
거기에 돈까지 갈취할 계획까지. 새벽 5시 나는 미영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미영 씨, 더 큰 증거를 발견했어요. 이건 살인 계획이에요. 어르신, 뭘 발견하신 거예요? 저놈이 우리 은지를 죽이려고 해요.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워놨어요. 정말요? 어떻게? 지금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있어요. 검찰에 넘겨야겠어요. 어르신, 너무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만약 원장님이 알면. 괜찮아요. 이제 끝장을 낼 시간이에요. 내가 40년간 갈고 닦은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완벽한 고발장을 작성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철이 병실로 들어오더니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들켰다는 것을. 뭔 소리야?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진짜 이유를 저도 이제 알 것 같네요. 민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늙은이가 컴퓨터를 이렇게 잘 다루실 줄은 몰랐네요. 역시 40년 세무공무원 출신이라 다르네. 내 심장이 요동쳤다. 어떻게 알았을까? CCTV가 병실에도 있다는 건 모르셨죠? 환자 안전을 위해서요. 민철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다. 내가 어제 노트북으로 파일을 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진짜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민철의 차가운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40년 공무원 생활에서 터득한 위기대처법을 떠올렸다. 절대 당황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라. 김서방,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어머니, 지금까지 착한 장모님인 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민철이 병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다. 그의 표정에서 평소의 온화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USB 2개, 노트북, 그리고 어젯밤 새벽 3시까지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시던 모습까지 다 봤거든요. 내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다. 노트북, 나이 먹어서 잠이 안 와서 인터넷이나 뒤지고 있었는데.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민철이 스마트폰을 조작하더니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다. 미영이 내게 USB를 건네주는 장면이었다. 간호사 김미영과 거래하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김미영이는 오늘 아침에 이미 해고시켰고요. 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수집하신 그 자료들 민철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40년 세무공무원 출신답게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셨더라고요. 회계장부 분석, CCTV 영상 정리, 심지어 고발장 초안까지. 내가 작성한 모든 파일을 그가 이미 봤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어머니 한 가지 놓치신 게 있어요. 뭘? 병원 컴퓨터 네트워크는 모두 제가 관리해요. 어머니가 USB에 저장하신 모든 파일, 인터넷 검색 기록, 심지어 타이핑하신 문서까지 실시간으로 제 컴퓨터에 백업되고 있었거든요. 나는 절망적이었다. 내가 모은 모든 증거를 그가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 놀라운 건 민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다. 어머니가 발견하신 그 계획서들 말이에요. 너무 자세하게 써놨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무슨, 혹시 그 파일들이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민철의 말에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어머니, 저는 의사예요. 진짜 범죄를 계획한다면 그렇게 바보같이 컴퓨터에 증거를 남겨놓겠어요? 그때 나는 소름이 돋았다. 설마, 그 파일들은 제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혹시나 해서 말이죠. 누군가 저를 조사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가짜 증거를 심어놓은 거죠. 마치 함정 카드처럼요. 제가 이 정도 준비도 안 해놨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으시죠? 민철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 기밀을 불법으로 탈취했습니다. 네, 76세 여성이고요. 간호사를 매수해서 의료진 개인정보와 환자 정보를 빼냈습니다. 지금 증거도 다 확보된 상태고요. 김서방 잠깐만. 아, 그리고 이 어르신은 최근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딸의 이혼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해망상이 심해진 것 같아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놈이 나까지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30분 후에 오신다고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민철이 다시 나를 바라봤다. 늙은이가 갑자기 아프다며 병원에 온 것부터 수상했어. 어머니,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무슨 선택? 첫 번째,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셔서 은지와 함께 평범하게 사세요. 물론 은지는 곧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겠지만 어머니만큼은 안전하실 거예요. 민철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다. 두 번째, 계속 저를 방해하시면 어머니도 은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예요. 76세 노인이 딸 걱정에 정신이 이상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온몸이 떨렸다. 저 악마가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간호사가 들어왔다. 하지만 김미영이 아닌 다른 간호사였다. 원장님,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아, 벌써 오셨네요.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민철이 일어서며 나를 내려다봤다. 어머니,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모든 걸 포기하신다면. 바로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은지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요. 혹시 남편한테 뭔 일 당한 건 아니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은지는 정말로 저놈 손에 죽는다. 김서방, 네, 너 같은 놈한테 내 딸을 맡길 순 없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민철을 똑바로 바라봤다. 40년 동안 나쁜 놈들이랑 싸워왔는데 이 정도로 내가 겁먹을 줄 알았어? 민철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후회는 네가 하게 될 거야.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한 가지 숨겨둔 카드가 있었다. 경찰관 2명이 병실로 들어왔다. 한 명은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젊은 경찰관이었다. 안녕하세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베테랑 형사가 민철에게 인사했다. 네, 고생하십니다. 김민철입니다. 민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공손하게 인사했다.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분이 제 장모님이신데 최근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셔서. 바로 그때 나는 이불을 살짝 들추고 뭔가를 꺼냈다. 작은 녹음기였다. 잠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형사님, 이걸 좀 들어보세요. 나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무슨 선택? 첫 번째,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셔서 은지는 곧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겠지만, 두 번째, 계속 저를 방해하시면 어머니도 은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예요. 76세 늙은이가 딸 걱정에 정신이 이상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뭡니까? 베테랑 형사가 민철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제가 방금 전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저 사람이 제 딸과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내용이에요. 어르신,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 동영상을 작동시켜 형사에게 건넸다. 이건 뭡니까?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이에요. 방금 전 대화가 다 녹화되어 있어요. 민철이 당황하며 말했다. 어?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나이 먹었다고 바보는 아니야. 이런 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이 나이 먹고 이런 일 정도 계산 못했겠어? 나는 형사들을 바라봤다. 형사님들, 제가 40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나쁜 놈들 상대하는 게 제 전문이에요.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과 녹화는 합법입니다. 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방어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베테랑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다른 증거도 있으신가요? 단순한 협박 이상의 물론이죠. 나는 옷 속에 숨겨둔 또 다른 USB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저 사람의 범죄 증거들이에요. 마약 불법 유통, 처방전 조작, 탈세, 그리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 딸을 살해하려던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다 들어있어요. 민철이 발끈했다. 그건 가짜예요. 제가 함정으로 만든. 함정으로 만들었다고요? 베테랑 형사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살인 계획서를 일부러 만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철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 함정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파일들의 존재를 인정한 셈이 되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형사님, 이 USB에는 6개월치 CCTV 영상도 들어있어요. 나는 계속 설명했다. 저 사람이 상간녀와 함께 병원에서 마약을 빼돌리는 장면, 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려고 구입하는 장면, 모든 게 다 찍혀 있어요. 상간녀라고요? 네, 김소영이라는 25살 병원 직원이에요. 저 사람과 불륜 관계이고 제 딸을 제거하고 보험금을 타서 결혼하려고 공모했어요. 젊은 경찰관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혹시 그분과의 대화 내용도 있나요? 당연하죠. 나는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다. 이건 저 사람 진료실에 설치했던 거예요. 소영아, 이번 주말에 부산 놀러 갈까? 원장님, 사모님이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 곧 정리될 거야. 서류 거의 다 됐어. 정말요?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 여자만 없으면 돼. 녹음이 재생되자 민철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다.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간호사 김미영의 동의를 받고 설치한 거예요. 직장 내 성희롱과 불법 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었죠. 베테랑 형사가 민철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민철 씨, 일단 서해 동행해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오해든 아니든 조사해봐야죠. 그때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형사님,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내가 꺼낸 건 은지의 의료 기록이었다. 뭡니까? 이건 제 딸이 다른 병원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예요. 지난주에 받아온 거예요. 혈액 검사요? 네, 수면제와 환각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저 사람이 제 딸에게 몰래 약을 먹였다는 증거죠. 민철이 완전히 당황했다. 그건 딸이 스스로. 딸이 스스로 처방전도 없이? 베테랑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김민철 씨,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은지의 목소리였다. 딸이 허겁지겁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남편이 무슨 짓 했어요? 은지를 본 순간 나는 모든 게 성공했다는 걸 깨달았다. 은지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했어. 민철은 은지를 보더니 마지막으로 위협을 시도했다. 은지야, 너네 어머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하지만 은지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알아요. 엄마가 당신의 정체를 밝혀내고 계신 거죠. 뭐? 저도 증거가 있어요. 은지가 핸드폰을 꺼냈다. 집에 홈캠 설치한 건 몰랐을 거야? 당신이 나한테 갖은 욕설에 폭행하고 담배로 화상을 입히는 영상 촬영한 거야. 2년 동안 촬영한 거야. 이제 완전히 끝이었다. 베테랑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다. 김민철 씨, 상해, 협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딸그락 수갑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은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은지야, 이제 정말 끝났어. 완벽한 복수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민철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형사님, 상간녀 김소영도 체포해야 해요. 네, 이미 연락했습니다. 곧 동료들이 잡으러 갈 거예요. 베테랑 형사가 내게 말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완벽한 증거 수집은 처음 봅니다. 저 이 나이까지 헛살지 않았죠? 그날 오후 모든 증거가 검찰에 넘겨졌다. USB에 담긴 영상들, 녹음 파일들, 회계장부 그리고
내가 작성한 110페이지 분석 보고서까지. 일주일 후 첫 번째 결과가 나왔다. 긴급 속보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내과병원 원장이 마약 불법 유통과 아내 살해 모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뉴스를 보며 은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뭘,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그 다음부터였다. 2주 후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환자들은 모두 발길을 끊었고 직원들은 하나둘 사표를 냈다. 민철병원 결국 문 닫는다. 의료진 전원 경찰 조사. 원장의 충격적인 이중 생활, 환자 상대 마약 거래. 아내 살해 계획까지 세워. 1개월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 김민철은 마약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특수상해, 협박, 살인 예비 음모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정정희 씨를 호출합니다. 내가 증인석에 서자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증인께서는 40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증거 수집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차근차근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위장 입원부터 내부 정보원 확보, 증거 수집, 그리고 민철의 협박까지. 증인께서 수집한 증거들이 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네, 하지만 제가 한 건 증거를 찾은 것뿐입니다. 진짜 범죄는 저 피고인이 저질렀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철은 변호사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2개월 후 피고인 김민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의사 면허는 영구 취소하며 피해자에게 위자료 1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상간녀 김소영도 징역 2년에 취업 제한 5년 처분을 받았다. 딸 은지는 유럽 여행 중이다. 가끔 전화를 걸어온다. 전화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활력이 넘쳤다. 나 역시 예전 생활로 돌아갔다. 복지관 친구들과 게이트볼도 치고 요가 수업도 들었다. 정희야, 너 진짜 대단하다. 뉴스에서 봤는데 완전 영화 같더라. 그러게, 우리 나이에 그런 일을 해내다니. 친구들의 칭찬에 나는 그저 웃기만 했다. 오늘은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다. 나는 마당에 평상을 놓고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준비했다. 아이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나는 다시 아이스커피를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혼내줘야 할 나쁜 놈들이 많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그 여름 나는 복수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고진감래 할머니의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단맛이길 바랍니다.